먼저 여기 노란 300년 권력의 비밀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놨는데, 지금 이제 한겨레에서 2011년 7월 15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성공회대 명예교수로 굉장히 인문학을 대중들에게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전파하시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11년도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계속 민주화가 됐는데 민주화가 될 듯 하다가 이제 좀 뭔가 큰 변화가 있겠거니 기대하고 희망이 막 올라갔다가 또 꺾이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고, 이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님이 답을 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3년 광해군이 폐위되고 난 뒤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배 블록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광해군 폐위 뒤 조선은 노론 세력이 거의 지배했고,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의 상층부 권력은 해방 뒤 청산이 안 됐습니다. 공감하시죠? 이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론이 쥐고 있는 세력이 2011년 이때까지 이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고조돼서 뭔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겠거니 라고 하는데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또 반복되고,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3 이후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민낯을 봤잖아요.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가 과연 누구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지위를 차지해왔고 어떤 주장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더 드러나겠지만, 그 상황들이 이때까지도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킨 다음에, 그때 그 광해군은 물론 광해군이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라와 백성의 편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정변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은 뭐였으냐 하면 자기의 왕은 명이다, 명의 황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엎어진 뒤에 그 4대 세력, 매국 세력, 매판 세력이 300년을,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반민특위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정적인 청산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잃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뒤에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요거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그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특급 인문학자 3인의 인문학 강좌를 네이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네이버는 우리나라 언론계의 황제 패권을 갖고 있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조중동보다 더 영향력이 더 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특급 인문학자 3인이 특강을 한다고 하면서 정병설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고전 번역 전문가, 고전 연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수가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해석하는. 그러면 이제 한중록을 나눠요. 한중록은 해경봉 홍씨가 저작한 거죠. 그러면 그 한중록에 대해서 학자로서 문학적인 비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덕일 소장의 사도세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저작이 엉터리다. 그것은 근거도 없고 소설도 안 되고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건데 이것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이것을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 죽음의 진실 연재 첫 회부터 사도세자 고백으로 유명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사도세자의 고백은 매우 실망스러운 책이다. 논리도 논고도 없다. 논고로 말하면 이 소장이 정말 조선시대 사료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고, 논리로 말하면 이 책은 소설이라고 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네이버에서 이 강연을 하니까 이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수천만으로 일파만파 퍼집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떤 책에 대해서 이건 논리도 없고 사료의 근거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하죠. 그냥 일반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전 전문가, 그것도 17세기, 18세기 고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저자와 한 저자의 연구 성과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정말 사료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희 연구소에도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게 너무 수준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정병설 씨의 그 주장을. 너무 참 윤석열 씨가 그 주장하는 원조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그걸 가지고서 마치 전문가가 정설을 이야기하고 근거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단합을 합니다. 짬짬이를 해서 죽이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님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괜히 대응해서 정병설 내가 보니까 정말 유치찬란한 수준의 학문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사료 해독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요즘 시민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걸 다 볼 거고 또 소장 책도 볼 거고 다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끌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수근수근하고 질문 시간에 정병설 교수가 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장님께서 이거 아무래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정병설 씨가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쓴 책이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입니다. 그때 쓴 거예요. 그리고 노론 300년 그 권력의 그 비밀을 아까 제가 모두에 여러분들께서 사료를 직접 보고 해석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역사의 객관성과 그 과학성은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병설 씨의 그 주요 논문과 저작을 소위 말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 주장까지도 낱낱이 다 읽었어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수준이 안 되는 정도의 해석이고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주장으로 해서 소개가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계는 법학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세련되고 현란하게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누가 식민사학자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까 그 말씀 드렸었죠. 원래 제야사학자 또는 무슨 민족주의 사학자 이런 그 개념들을 많이 쌓아서 역사학에서 뭔가 이단 약간의 또는 좀 벗어난 듯한 또는 아마추어인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을 이제 씌웠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고 하는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뭘 주장을 하냐 하면 그동안 일제 학자들이 만든 학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비판한 학자들을 사립 역사학자라고 매도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모든 언론이, 그것은 조중동뿐만 아니고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뭐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이 뭔가 무슨 노벨상 받은 것처럼 위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그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중에 그 젊은 역사학자 모임 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이병도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역사를 가장 앞장서 선봉해서 한국사의 태두로 일컫는 대표적인 신민사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도 선생이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놨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걸 따른다고 우리가 이병도 선생 학파가 되는 거고 식민사학자 되는 건가? 자, 이병도라고 하는 학자가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그 언명 자체도 학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모든 학문은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되는 거고, 이병도 시대에는 이병도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조선총독부 출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데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놨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걸 왜 따릅니까? 그것도 젊은 역사학자. 학문은, 특히 역사학은, 인문학은 그 당대의 주류 역사학, 인문학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적인 연구를 해서 그걸 따른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조선사 편수의 연구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의 식민사학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식민사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서 다 같이 거기서 웃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 그 인터뷰를 보면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술자리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디까지 오냐면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젊은 역사학자 모임 중에서 좌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각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학의 강사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강진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가 있어요. 그 강진원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라는 것도 학사학위 갖고는 요새는 사실은 뭐 어디서 뭐 했다고 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 4년이라도 배워야지 어디 가서 이력서에 쓸 수라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우리 시민사회의 성격이, 우리 시민들이 좀 역사에 대해입니다. 지나치게 좀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더 많은 호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근데 이게 뭐냐면 역사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대단히 오만한 알투주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시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최재석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윤내영 교수님이라든가 이덕일 소장님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그 선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을 줄줄이 단재 신최호로부터 비롯되는 사이비 역사학의 계보다라고 하는 계보까지 한겨레 신문에서 대서특필에서 나와요. 이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팩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인터뷰를 또 그 역사학계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야사 복원이에요. 가야사 연구. 그래서 그것을 수석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사 연구해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 그랬더니 역사학계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일어납니다.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가야사야말로 우리나라 역사학의 전체 흐름과 맥락을 좌우하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에 가야사를 연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줄줄이 지금까지 구축된 이 역사학계의 그 정론과 통설, 입론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의 역사가 역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삼국 초기의 역사가 역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임나 일본무설에 있거든요. 임나 일본무설의 핵심은 가야가 임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삼국이 국가로서 성립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일본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가야를 지배하고 나머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국가로 형성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7세기, 8세기 이후에나 국가로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기록에 의거하면 이미 서기전 그리고 서기 1세기에 다 건국돼서 국가로 성립이 돼 있거든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그 불신론이 있었던 건데 그 출발이 되는 핵심이 가야 임나설이고 그것이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야사를 만약에 연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 정립되어 있는 설들이 어디서 파트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거의 모든 역사학계의 소위 말해서 대표 주자들이 다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기라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였었고, 아까 얘기했던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그 주장을 했던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다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이건 뭐 100%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중에 아직도 강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 교수가 됐어요. 그 당시 이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그 비난을 퍼부었던 그 젊은 그 홍위병과 같은 그 강사와 이 젊은이들이 참 애석하게도 그 이후에는 정교수가 돼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지위에 있고 이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 이종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년이었었죠. 자,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력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발행을 하는데 그 근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개해정변의 그 논리를 봤지만 그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뉴라이트는 밀정입니다. 이 기사 인터뷰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뉴라이트도 자신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일파가 나는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탄가스처럼,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가장 적확한 표현이다. 연탄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형체는 없는데 피해가 막심합니다. 뉴라이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심판 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밀정들이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밀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오히려 더 공고하게 앞으로도 뭔가를 변화를 또 획책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태에서 뭔가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막바지 그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12.3 이후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태령, 전봉준 그 투쟁단의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경찰 그 봉쇄선을 뚫어낸 그 사건, 그 추운 날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학 배척 통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동학을 어떻게든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한 이제 그런 통문인 건데, 이 통문에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동학 편에 선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그 기록한 그 통문입니다. 귀천과 등이를 차별하지 않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선조들이 백정과 술장사들이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박을 설치하니 호라비와 가부들이 모여들고 돈과 재물을 좋아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우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기뻐했다. 자, 이제 동학을 배척하려고 통문을 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좀 못 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학에 참여한 그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선전관도 뭐냐면, 자, 동학, 이걸, 가서 아까 그 배척 통문과 마찬가지로 탄압하는 입장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조사하러 나간 거예요. 문경 세조로부터 경주까지는 400리 남짓되고 고을은 10여 개 정도 되는데 날마다 동학에 대한 말이 들려오지 않은 적이 없었고, 경주 근처의 여러 고을에서는 그 말이 더욱 심하여 저잣거리의 아낙네와 산골짜기 어린 아이들까지도 동학의 글을 외며 전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위천주 또는 시천주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한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리고 고을마다 어디도 예의 없이 위천주, 시천주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동학의 글을 외우는데 전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각인되고 있는 그 출발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인조반정 이후에 영조가 권력을 잡죠. 자, 여러분들 소위 그 식민지 그 근대화론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의 이영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 이영훈 교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타이틀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왜곡된 한국사 바로잡기, 왜곡된 한국사 바로잡기 시리즈. 제가 그 1권을 봤어요. 그 1권을 봤는데 왜곡된 역사에서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될 거짓 역사 해서 1번 시리즈에서 다룬 인물이 누굴까요? 이영훈 교수가. 누굴까요? 그냥 이영훈 교수가 한 거니까 뭐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정답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옳고 그르고 뭐 우리의 판단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만약에 지금도 나가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네, 제1권의 시작이 세종입니다. 세종의 그 업적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도 나중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지,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책의 대표 주자인데 결국은 그 내부에 그 감춰져 있는 이야기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그 이후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 딴 세계예요. 왜? 그 뿌리가 워낙 깊은 겁니다. 300년 이상은 이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모든 것들을 향유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이겁니다.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보면 아까 그 노론으로부터 300년 동안 한 번도 그 변함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뭐냐면 일제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불사한 이유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일제는 군사력으로 한국을 점령한 한편 총리 대신 이완용이 당수로 있는 개유정변 이후의 집권 노론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용구, 송병준 등의 일진회 같은 친일 매국노들을 시켜서 합방을 찬성하게 사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완용이 노론의 그 영수였었죠. 이완용 개인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참여합니다. 조직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그해 10월 76명의 한국인에게 자기와 막대한 은사금을 줬다. 76명의 수작자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왕실입니다. 수작자. 일제가 우리 국권을 침탈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혜택이 첫 번째는 왕실이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최고위직인 후작은 이완용을 제외하면 이재환, 이재각, 이해창, 이해성들 왕실 인사고, 윤태경은 순정비, 윤씨, 요거는 이제 왕실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론 당원들인 거죠. 집권 노론 1색으로 76명의 수작자 중에 그 구성원들을 볼까요? 76명 중에서 소속 당파를 알 수 있는 65명의 당적을 분석을 하면 자료에 따라서 남인은 없습니다. 북인은 2명, 소론이 6명, 나머지 압도적으로 57명이 모두 노론인 겁니다. 그리고 후작에서 자작까지 31명의 명단과 소속 당파를 보면 노론 집중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파를 알 수 있는 인물 중에서 이완용이 끌어들인 소론, 조중홍을 제외하면 모두 노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정병설 교수가 사조세자의 고백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인문학 특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조세자의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그 반대라고 제가 일단 주장을 했죠.
그 사실은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누가 사료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사도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프레임은 뭐였었던 건가요? 미치광이었었죠. 근데 사료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뭐냐 하면 노론이 앞장서서 반대파에 대해서 완전히 집안까지 연자제까지 동원해서 다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왜 제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15살 때부터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대리청정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 결정을 하고 있는 왕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론이 갖고 있는 반백성적인 그리고 잔인한 탄압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니 노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도세자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세자의 분이 누굽니까? 해경궁 홍씨인데,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와 삼촌인 홍보왕과 홍인하는 노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결국은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결국은 영조와 이간질을 시키고 뒤주에 들어가서 세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잖아요. 그 뒤주 안에 그 7일간 있으면서 그 더운 날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천형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왕이, 그 대리청정하던 왕이 죽어간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노론과 관계없이 한 개인의 정신병이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 프레임을 씌워왔던 거고, 한중록은 왜 해경궁 홍씨가 썼는지 전혀 비평하지 않고 그것은 다 팩트고,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일기나 또는 정조의 발언이나 기타 이 사료에 나와 있는 사도세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그 가족까지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하냐면 윤호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사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복원해서 주장하는 학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전혀 그야말로 근거 없는 그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단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 인문 그 특급 학자 그 3인의 특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처음에 그 조선이 그 개창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왜 정조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삼불가론을 노론에서 집요하게, 그리고 노론 그 정조가 왕으로 된 이후에도 왜 정조를 죽이려고 그 조년가까지 자객을 침투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정조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전에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노론은 성리학 이후의 사상 모두 사문난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유일사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죠. 역사학설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과 이견들은 나머지 사이비로 사문난적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조는 양명학은 물론 서학까지도 허용하는 사상 개방 정책을 허용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구를 사용한다 였는데, 요즘은 그것을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
식물들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럼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다른 것과 지금 현재까지, 물론 나중에 이 학설은 또 뒤집힐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질문하는 존재, 사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상을 개방한다, 사상을 통제한다, 이것이 인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반인간의 길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가장 근본적인 척도가 되는 건데, 정조는 사상을 개방하는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 도로는 모든 사상을, 성리학, 주자의 그 성리학, 그 4대 사상 이후에 4대 사상은 명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백성을 아래로 보는 사상입니다. 인간을 차별하는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사문난적으로 이 사상 해방하기를 정조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급격히 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그것은 사상적인, 문화적인, 문명적인 측면이고, 그럼 저변에서는 물질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뭐냐면 정조는 상업과 농업진흥에도 힘썼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죠. 민생의 문제, 사상과 민생의 문제. 그리고 아까 조선 개창했을 때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토지문서도 불태웠지만 이 축은 항상 양대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제13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성으로 옮긴 후 배후도시로 화성 신도시를 건설했다. 자, 보통 이 정조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조가 효심이 깊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깊은 효심 때문에 이것도 옮기고, 그리고 나는 과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즉위일성으로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효심으로만 이런 일들을 정조가 했을까요? 우리 역사상 최대 성군 또는 최대 학문 군주, 그러면 두 분을 꼽죠. 바로 세종과 정조잖아요. 이 두 분의 그 학문은 정말 당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끊임없이 학문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앞에서 할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정조는 이미 자기 그 안에 있었던 결혼한 성인이에요. 그럼 사도세자의 그 죽음의 그 진실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도세자가 추구했던 그 세상, 그 꿈을 상징적으로 앞세웠던 어떤 행보인 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효심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꿈꿨던 그런 나라를 정조는 승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뭐냐면 화성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단 한 명의 억울한 백성도 없게 하겠다라는 뜻에서, 자, 이 시대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20세기도 아니에요. 강제 부역 대신 임금 노동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 식민사학의 그 영향 중에 하나 뽑으면 우리나라 근대화 일본이 해줬다. 천만에요.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차곡차곡 걸어 나아가고 있던 조선의 개혁과 새로운 문명의 길, 새로운 소위 말해서 근대화의 길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좌절시킨 것이 일제의 침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는 거고, 사료를 그래서 해석하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과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이 여의도, 서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건을 누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보는 눈만 갖고 있으면 그 역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임금 노동제를 실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일제 이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조는 화성 축조를 하면서도 이거를 그냥 하지 않아요. 농업혁명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다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 한 1000만 명 되죠? 지금 서울에. 그리고 경기권은 한 1500만 되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지,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 인구가 더 많았어요.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역전된 것이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게 치면 70년대까지 아니면 적어도 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었던 거예요. 농경사회였었던 거예요. 이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농경사회에서 그 농업을 혁명하려고 하는, 위로부터의 혁명이지만 이것을 구상하고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료들은 아주 파편화돼서 슬쩍슬쩍 교과서나 책들에 나와 있는데 맥락은 다 감춰놔요. 정조는 제15년 최재공 영의정입니다. 정조가 죽을 때까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최재공입니다. 그리고 최재공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용해서 상업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자본주의 맹화 아닙니까? 이게 근대화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걸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근대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서구 제국주의에서 나왔고, 그 서구 제국주의에서 더 악랄한 형태의 제국주의로 자세를 변화시킨 일본이 근대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마치 아프리카, 아시아,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근대화했다라고 하는 허구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개념이죠.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래서 그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역사의 그 진보가 있었는데, 마치 외부적인 그 지도나 외부적인 충격이 없으면 자생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단 그것을 차용해 쓴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요즘 말하는 그 뉴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우리 역사에서 구현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삼남으로 통하는 화성에서 시작된 농업혁명. 자, 이 농업혁명의 내용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나중에 사료 한번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서 정조가 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 맥락을 다 감춰놔서 그런 거지, 스스로 보면 이렇게 농업혁명을 정조가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지방, 뭐 수원, 화성 쪽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이 당시에 개해정변 이후 250여 년 만에 조선은 개혁군주 정조를 만나 개방적인 미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참 신비로운 거예요. 각자가 보면 다 시천주고 위천주고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들이 자기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이 백성들, 그 인민의 뜻을 따를 때는 정말 천지 차원의 혁명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뭐 대통령 중심제냐 또는 뭐 군주제냐를 떠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신분제 사회였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저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처음에서 모두에서 봤습니다. 뭐냐면 백성들 편에 섰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조는 노론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백성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의 삶을 혁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혁들을 백성들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 우리 역사 또는 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당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겠죠. 개방적인 미래로 나아가는데 볼까요? 노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구에서 미국도 노비제 언제 폐지됐어요? 훨씬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리고 임금 노동제로, 노비제를 없애고 임금 노동제로. 근데 그 당시에 노론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들이 반반 좌절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그 역사학에서는 정조가 실제적으로 개혁은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실들은 다 감춰놓고. 팩트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신 공노비 해방에 나서서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801년 순조 1년 중앙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6만 6천여 명이 해방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노론이 그 주도하고 있는 그 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뭐든 한번 뚝에 균열이 생기면 그 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해방되지 못한 공노비들은 1894년 가보 조치로 모두 해방됩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무슨 프랑스 혁명만 달달 외우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에 기록하거나 책에서 주장하지 않아요. 산업의의 세습도 금지되었습니다. 양인들의 신분 상승 노력과 노비 해방 추세는 신분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역행하는 것이 일제의 침략이었죠. 그리고 일제의 억압과 착취였었죠. 그리고 그것을 청산할 기회를 우리가 또 한 번 놓쳤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런 맥락들은 소위 말해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역사학계에서 이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현대사 연구 금지. 왜? 현대 역사는 당대에 평가할 수 없다. 연구할 수 없다. 역사는 후대에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수십 년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대 역사, 아니 현대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198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대투쟁이 있게 되면서 동학의 그 혁명이 3월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4.3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7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다가 80년대에 대대적인 민주화 투쟁이 터지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같은 열망이 분출돼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계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강진원 씨의 그 주장은 반역사적인 주장인 거죠. 반민중적인 주장인 거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특혜와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계속 누리기 위한 실책에 불과한 언술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보수 진보 관계없이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는 지금 좀 많이 드러났죠. 그러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기다. 역사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정권이 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다시 돌아가는 건데 80년대 그 당시 그 대투쟁이 민주화 대투쟁이 있고 나서 현대사도 연구하게 되는 건데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하고 여러분 선생님들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할 건데
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 있고, 뭐, 한겨레 있고, 뭐, 경향신문, 여러 그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들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논조를 달리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언론사의 그 성격과 성향과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똑같은 견해를 일치해서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 중에서도 고대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그냥 역사학계의 주장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그냥 발표해요. 그리고 여기 그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사이비 역사학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과 그리고 정말 이 사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역사학 그리고 역사의식, 역사관과 분리시키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 프레임 자체가. 사이비, 이단, 기타 등등.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역사학계는 진보적인 학자도 있고 또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희한하네. 현대사에서 굉장히 일제 비판적인 그런 학자들이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는 겉으로 표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일제 시기 이후의 역사학이 과학적인 역사학 또는 실증 역사학 또는 근대화된 역사학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병도로부터 만들어진 식민사학의 맥락이 쭉 서울대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국책기관과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게 조선총독부에서 수립된 정서를 교과서에 싣고 그 이외의 견해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사문난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사상 통제에 있다라고 하는 맥락을 조선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본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 당정의 핵심은 바로 사상의 개방성과 통제성에 있고 거기에 어떤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이합집산이 있다. 그 중에 핵심은 노론이 300여 년간 한 번도 지위를 잃은 적이 없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에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고비고비마다 그 세력들은 자기네 노하우가 곳곳에 퍼진 데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그 물적 토대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보적이다라고 표방하고 있는 학자들도 마음속에 근저에는 이 역사학의 과학화, 실증사학 그리고 근대적인 학문 그것은 일제시대로부터 비롯한다라고 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학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대하고 이것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조리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 식민사학자로부터 비롯된 지금 주류 역사학이 과연 실증주의인가? 실증에 사료에 근거한 것인가? 타당한 학설인가? 그래 비평을 해야죠. 그런데 그 젊은 사람도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론에서. 기초적 연구를 다 해놨는데 그걸 따른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그건 학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역사는 전문가한테 맡겨달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순간 역사학은 반역사학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2.3 계엄 쿠데타 이후에도 예를 들어 이 법리적인 해석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거기에 딱 있고 자 각자 집에 가서 가만히 우리는 있자. 그럼 어떤 판결을 났을까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지금의 이런 변화의 계기들은
100% 없겠죠.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움직인 거고, 그리고 파기환송에서도 그 이후에 고법에서 또 선고를 늦춘 거고, 이거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모든 우리 각자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동학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다, 온전히 나로부터 다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층층이 겹겨이 쌓인 우리 선대의 기억과 감각과 느낌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DNA 속에 면면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도 내가 뭐뭐 해서 왔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켜켜이 쌓인 나도 모르는 그러한 동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더운 날씨에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